자, 안녕하세요. 어색한가요? 저도 어색합니다. 합격 설명회를 오셨는데, 명칭이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격 설명회를 들으면 합격을 하질 않거든요. 100%다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 그냥, 그리고 지금 제가 합격 설명회를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상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질 않고, 또한 사람마다 객관적인 상황이 다르고 어떤 주관적인 또 상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어떤 공부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게다가 별로 새로운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들 아는 이야기들이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지금까지 해오셨고, 태어나서 공부 처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시험을 위한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공부를 하려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올해 시험을 이렇게 처음으로 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처음 친다라는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다들 아는 거.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아시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올해부터 바뀌었는데요.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논술이 없어졌습니다. 논술이 없어졌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우리 과에서는 예전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기입형 첫째 시간에 4문제, 둘째 시간에 2문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우리 도덕과 시험에, 서술형 시험에 기입형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항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기입 문항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따져보면 그러니까 기입 문항수가 10문제가 아니라 거의 한 20문제 가까이 돼. 거의 서술형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기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논술이 없어졌다라는 정도인데, 그리고 논술 없어져도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논술 문제는 그냥 서술형 문제 한 2-3문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그냥 이제 떼서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교시 때의 기입형 4문제, 서술형 8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달리 이야기하면 기입형 문제하고 서술형 문제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한다. 정도고요.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시려면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될까요?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소위 시험 범위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를 확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과는 시험 범위가 많다면 많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도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일단은 윤리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사상이라는 게 이게 또 나눠지죠. 서양이 있고, 다음에 통칭해서 동양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있고, 다음에 한국 윤리사상이 있습니다. 한국 윤리사상이 있고, 이거 동양 한국 안에는 또 별의별 게 다 있죠. 여기 유가, 도가, 불교, 등등,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정치사회 사상이 있습니다. 정치사회 사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정치사회 사상도 범위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교과 교육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되는 게 있습니다. 교과 교육론이라고 이야기되는 게 있고요. 있는데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그 응용윤리하고 다음에 그 통일교육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범위 자체는 그렇게 만만한 그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윤리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서양 윤리사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정말 사상가들 많아요.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그 중세윤리 같은 것도 공부하실 텐데 그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중세만 따로 특화되어 있는 책을 보시면 그 안에만 학자 한 30명 됩니다. 그 안에만 학자가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정치사상 같은 경우에도 그 정치학과의 1, 2학년 애들이 보는 그 정치학의 기초 관련되어 있는 입문서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에링턴의 서양 윤리학사 같은 그런 정치학사 책이 있는데 정치학사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상하로 나와 있는 책들 거의 대부분의 정치학과에서 많이 보는 책들이 있는데 거기만 해도 한 정치학자 한 50명 넘을 거예요. 정치사상가. 자, 그러면 그게 다 해야 되냐? 다 해야 되느냐? 동양도 마찬가지죠. 동양유가 예를 들어서 성리학만 해도 그 안에 정의천, 정명도 뭐 쭉쭉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송명유가라 하면은 뭐 송나라의 유가가 주의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좁혀보면은, 그리고 좁힐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 범위를 이렇게 많은데, 영역 자체는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이거를 좀 좁혀보려면 몇 가지 근거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1차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 있죠? 교육과정에 보시면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과정 내용 요소는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뭐 도덕,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학자들과 이론들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1차적인 시험 범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플러스, 근데 이게 다 반영이 되는데요.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학자들과 이론들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어디서 수준까지 잡아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정보 원천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언제적부터 본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부터 뭐 예를 들어 뭐 10년 그 전 시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 교육 과정이 아니죠.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 과정과 맞지 않는 그 영역에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서 뭐 뺄 건 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내용들 거의 다 기출 문제에 반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어느 영역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요. 여기에다 뭐 플러스 알파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이 그냥 여러분들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긴 하는데 적어도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교과교육론은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제 자료에 보시면 그 옆에 뭐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론 되어 있고 그건 하나 빼야 되겠네요. 학자들하고 이론들이 쭉쭉 있죠. 쭉쭉 있고 페이지 또 넘어가 보시면은 뭐 동양윤리사상과 육아의 뭐 공맹순주의 양명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되어 있죠. 그리고 서양윤리 뭐 한국윤리사상, 응용윤리 정치사회사상, 통일교육론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 이게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기초로 해서 이 정도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최소한의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학자들이나 이론들 그리고 뭐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 더 보충할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학자들이나 이론들은 체크를 하시고 다 하셔야 된다는 다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 정치사회 성파인데 예를 들어, 칸트라기보다는 홉스다, 로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크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로크의 인식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서양 윤리 공부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메타피직도 있고 대논리학 뭐 논리학도 있고 자연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공부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주제를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볼까 하면서 막 메타피직 꺼내가지고 읽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냥 니코마코스 윤리학 읽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뭐 로크 같은 경우에도 인신건정에 관련되어 있는 논의들은 공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뭐 시민정부론 같은 부분의 그 정치학적인 정치사상적인 그 이야기들만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일정 정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포섭되어 있는 학자들과 이론들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깝깝하시죠? 이거 답답하실 텐데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건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에 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아마 이렇게 범위가 넓은 과목은 종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윤리과인데 그래 다른 데 가서 윤리과인데 왜 로크를 하지 뭐 이렇게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윤리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범위를 확정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공부 방법입니다. 이거는 기출문제를 좀 보면서, 근데 여기는 지금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 유형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나눠드렸 작은 이거 한번 보실까요? 6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은 사례 2가 왜 두 개가 있나? 사례 1입니다. 자, 기입형 대비 공부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사례 1인데요.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입형 문제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일체의 이론은 전부 개념의 집합입니다. 모든 이론은 개념들의 집합이에요. 어떤 책을 읽을 때 그게 학술적인 서적이라고 그러면 그 서적을 이해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수한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무수한 주자 같으면 성, 정, 리, 기 등등등 이렇게 무수한 개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개념들 중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그 이론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핵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중핵적인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개념들이 보통 기입형 문제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지금 사례 1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 2인데 1이에요.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입형 문제라고 되어 있죠. 자,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장자의 글입니다. 원문입니다. 원서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기입형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그 형식이 그 이론을 예를 들어 지금 장자 문제니까 장자의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하는 원서의 단락을 가져와요. 단락을 가져와서 원문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괄호를 칩니다.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이게 가장 전형적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몇 문제 6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물론 우리 과는 6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서술형 문제에 기입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문제가 예를 들어 기입형의 형식이라고 치면 이 중에 거의 8문제 가까이가 이런 형식을 내요. 원서 주고 원서의 원문을 주고 원문에 괄호를 이렇게 칩니다. 원문에 괄호를 치거든요. 자, 그러면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100% 어떤 부담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원서를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면은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소위 연구서들 기본서라고 이야기되는 연구서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연구서들이 있어요. 연구서들이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사용하는 재료들 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연구서들도 있습니다. 그 학자를 연구해서 출판한 책들 있잖아요. 그리고 논문들이 있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 최고의 책은 이런 연구서, 그러니까 2차 자료들이 아니고 원서입니다. 원서예요. 이게 최고의 수험서입니다.
최고의 수험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 여기 만약 학부생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학부생이 계시면은, 학부 저학년생이 계시면 제 바람은 그 원서를 많이 읽으세요.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학부 저학년들 원서를 읽어야 돼요. 대학 다닐 때는 원서를 읽는 겁니다. 우리는 뭐 물론 우리 과는 지금 시험 이렇게 범주 안에는 사회 뭐 이렇게 같이 묶여 있죠. 이렇게 묶여 있지만 사실상 뭐 여러분들은 거의 인문학도에 가깝죠. 문과 인문학에서 대학 다닐 때 해야 될 일은 원서를 읽는 겁니다. 원서를 읽는 겁니다. 만약 학부생들 계시거나 학부 저학년들 계시면은 딴 거 하지 말고 오늘부터 가서 원서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안 되게 어려워서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안 읽혀요. 계속 읽으면 됩니다. 안 읽히더라도. 나중에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문제는 올해의 시험을 쳐야 될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시험 준비를 지금 출발점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일정 정도 공부가 축적되어 있고, 그 이전에 원서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봐왔던 분도 계실 텐데, 문제가 그러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지 않은 경우인데, 여기 지금 11월 말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11달, 11개월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11개월 안에, 방금 제가 조건을 드렸어요. 이거 그 전에 한 게 없다라는 조건이에요. 안에 저 원서를 보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예를 들어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경우를 만약에 꼼꼼하게 본다 그러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주 이상 걸릴 겁니다. 2주 이상. 그 플라톤의 국가편 보려 그러면은 꼼꼼하게 보려 그러면 한 달 걸립니다. 칸트? 한 달 걸립니다. 근데 한 달 걸려가 공부해서 머리에 몇 개가 남냐.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문제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은 수험서는 원서예요. 원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유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장자도 보셨잖아요. 근데 서술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내냐면 이렇게 원서 줘놓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뭐뭐 했다 되면 옆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놓고 요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원문을 줘놓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올해만 해도 그런 식으로 문제가 4문제인가 5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서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담이 드는데 문제가 효율성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원서를 읽지 않았고 그런데 1년 안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면 그 많은 원서를 보면서 공부한다는 게 효율성이 있을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저것 아무 곳에서나 원문을 뽑아내서 시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이 있고 어떤 개념이 있을 때, 이론이 있고 개념이 있을 경우에, 이 이론과 개념이 등장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원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칸트의 선의지라 그러면, 윤리형성 정초에서 선의지가 딱딱 정의되는 아주 대표적인 원문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은 그 대표적인 원문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원서에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문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서나 이렇게 요런 안에 인용들이 많이 되어 있죠. 기본서나 아니면 연구서에 원문을 인용할 때 여러분들이 논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논문 쓰다가 자기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원문을 인용할 때 아무거나 인용을 안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 이론과 이 개념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원문들을 인용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통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보신 연구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좀 많이 보시고 심지어 수능 시험에 나오는 제시문들 같은 경우들 있죠. 그런 것들도 중심으로 좀 많이 살펴보시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물론 여력이 되고 능력이 되신다면은 직접적으로 원문을 읽어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첫 번째 유형의 기입형 문제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원문 주고 괄호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원문을 그런 식으로 정독하고 다 암기하고 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푸냐면
여러분들 이론 공부가 일정 정도 되어 있으면 그 제시문의 맥락을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이 학자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모르는데 정확하게 이론 공부를 좀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이해를 하시면은 특정한 원문을 보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많은 원서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시험 범위를 봤지 않습니까? 시험 범위를 봤잖아요. 서양 윤리만 해도 학자들이 거의 20명이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원서를 다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동양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자전집 다 볼 거예요? 주자전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올해 예를 들어 화엄종 문제가 나왔거든요. 나왔단 말이에요. 화엄법장 이만한 거 다 보지는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근본불교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불경들, 암경들 그 많은 거 다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제를 짊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원서를 좀 많이 접하도록 하자. 그런데 이론 공부가 좀 철저하게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보면은 대충 이건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맥락이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갖지는 마시라. 자, 두 번째 사례가 이론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 묻는 건데요. 요런 형태의 기입형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진 않는데 그래도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거 메타윤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특정한 원서도 아니고 원문도 아니고 이론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특징 안에서 어떤 개념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입형 공부를 하실 때는 상투적인 말씀이지만 이론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모든 이론은 개념의 집합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한다라는 건 개념의 의미를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의미를 추적해서 이해하고 잘 숙지하고 계시면은 기입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고 그래서 이론체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 그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공자님의 인이라든지 성리학에서 말하는 인 개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주자의 인 개념이라든지 그것들을 만약에 기본서로 공부하시든 논문으로 공부하시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예를 들어 만약 인이라는 걸 가르치는 문제 거의 100% 주자의 원문을 내거든요. 주자의 원문을 내더라도 그걸 읽지 않더라도 보시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자, 다음에 이론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을 원문을 통해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고 이상적인 방식은 그야말로 원서를 읽는 것인데 그게 시간상 좀 부담이 되신다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대표적인 원서들, 그 개념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원문들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많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기입형 문제 특징 중 하나인데 전문 용어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전문 용어.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의지라는 데에 괄호를 쳤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착한 의지. 맞는 말이죠. 선의지나 착한 의지나. 그런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문 집단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문 용어들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 알고 있는데 틀리는 경우 이렇게 용어를 좀 이상한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 개념과 그 개념이 표현되고 있는 전문적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한번 논술형 왜 이래 빼버리고 한번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자,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개념의 성격 묻는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지금 사례 보시면은 교과용들과 회복 탄력성 키우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응용해서 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냅니다. 서술형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제시문에 어떤 개념 하나 줄쳐놓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입형 공부할 때 하는 방식 그대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이론은 개념들의 집합이고
그래서 이론을 공부한다는 건 개념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학자가 어떤 개념을 사용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건 응용 문제 먼저 적용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모르면은 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식의 문제를 냅니다. 그냥 그냥 진짜 칸트 아저씨한테 좀 미안한데 이렇게 줄쳐놓고 이 개념의 의미 써라라는 형태의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기입형은 여기다 괄호를 치겠지만 서술형은 그냥 이렇게 줄쳐놓고 개념의 의미 써라 라고 문제를 내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개념과 관련된 전문적 용어를 숙지하면서 그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자, 정확히 숙지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개념의 의미를 숙지할 때 예를 들어 선의지의 의미가 뭐냐라고 묻잖아요. 쓰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선의지는 칸트 개념이니까 예를 들어 칸트의 선의지 개념이라면 칸트가 실제로 저걸 정의한 방식대로 숙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실천이성 비판이나 윤리 형용학 종초에서 선의지에 대해서 칸트가 정의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숙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막 가공된 내용을 숙지하는 것보다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숙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원서를 다 외울 수는 없어도 이 개념을 정의를 할 때 피정의항이 있고 정의항이 있잖아요. 개념을 정의할 때는. 그렇죠. 예를 들어 선의지면 여기 피정의항이 밑에고 그리고 그 정의항이 있잖아요. 선의지를 정의하는 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정의항에 주요한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 선의지는 무조건적인 선이다 그러면은 이 정의항에 들어가는 중요한 개념이 뭐죠? 무조건적인 선 뭐 이런 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숙지를 한다. 개념의 의미를 안다는 건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개념을 정의할 때 이 학자가 어떤 개념을 동원해서 정의했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선의지 정의할 때 보면은 무조건적인 선, 뭐 의지의 원리, 의무 뭐 이런 개념들 가지고 선의지를 정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정의될 때 사용되는 개념들 또 정확히 알고 그걸 동원해서 정의를 해야만 저런 형태의 문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어렴풋이 안다. 여러분 선의지라 그러면 대충 알 것 같죠? 선의지 뭐 대충 그런 데 가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 선의지 쓰라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상한 말 씁니다. 그러면 점수를 못 받아요. 잘 받기 힘들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어떤 유형이 있냐면 한번 볼게요. 단일 사상가 혹은 학파의 이론의 핵심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 니은 보시면 개방적 분배 원칙, 이건 왈츠 문제인데 이 개방적 분배 원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개념 묻는 것보다는 왈츠의 정의론의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정의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인 서술 문제입니다. 그 학자가 가지고 있는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자, 문제가 또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것. 이게 그 밑에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니은이 있죠. 자, 이것도 요 문제도 이거는 개념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라 이론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원문을 줘놓고 그 밑에 그 원문을 줘놓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 부분을 비워놓은 겁니다.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개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론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서술형 문제니까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누구 문제죠? 칸트구나. 오늘부터 실천이성 비판 윤리 형용학 정철을 사다가 달달달달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못 외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1월 달까지 외워도 못 외워요. 못 외우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니은되어 있는 위에 자기 행복의 원리가
도덕성의 기초를 놓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자기 행복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칸트가 자기 행복의 원리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딱 보면 그런 건 아시겠죠? 아, 이 칸트가 왜 자기 행복의 원리가 도덕 원리가 될 수 없는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한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많이들 보시는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연구서에 이 내용이 없는 책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칸트가 자기 자신의 그 윤리학을 확립하면서 항상 그 앞에다가 그 비판의 대상으로 세워놨던 게 그 의지의 진료를 전제하고 있는 원리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행복의 원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칸트와 관련되어 있는 글들이라든지 칸트와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이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걸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 출제자가 진짜 그 윤리향 정초에 나와 있는 여기 그 원문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있잖아요. 원문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써야만 점수를 준다. 그럴 수도 있죠. 저 뭐 출제 채점자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상식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아마도 출제자는 자기 행복의 원리에 대한 칸트의 비판 내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을 치시는 분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원서를 달달달달 외워서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칸트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학자들의 전반적인 이론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인데, 올해도 이 형태의 문제가 세 문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A 이론, A 학자, B 학자, A 이론, B 이론 사이에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관계. 근데 이때 관계라면 뭘까요? 공통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비판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을 비판하든 이쪽에서 이쪽을 비판하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언제나 나옵니다. 자, 그럼 언제나 나와요? 올해는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11번 6번 문제 보시면은 가가 이거 출제자가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가가 플라톤의 대화편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근데 이 프로타고라스는 정기 대화편이에요. 그냥 정기 대화편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이 소크라테스는 글 안 썼죠. 다 플라톤이 쓴 거잖아요. 근데 플라톤의 대화편이 정기, 중기, 후기로 나눠요. 나눠지고 이 프로타고라스 대화편은 정기 대화편이에요. 이 정기 대화편을 소크라테스 대화편으로 불러요. 이거는 플라톤의 입장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대화편이에요. 대화편이고 이제 중기 가면 플라톤의 입장이 중기를 대표하는 게 국가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기와 전기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메논편입니다. 메논편인데 어쨌든 간에 이 프로타고라스 편입니다. 프로타고라스 편에 그러니까 전기 대화편이라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거의 소크라테스 문제예요. 문제인데 문제가 나는 또 국가편이에요.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 보시면은 비판하라는 문제가 있죠. 나의 윤리적 입장에서 가의 작성 방법 보시면 윤리적 입장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논변을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전형적인 비판형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비판형 문제이죠. 이쪽에서 이쪽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을 비판하는데 하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 단일 학자들에 대한 공부를 다 하셔야 되죠. 뿐만 아니고 학자들과 학자들을 이렇게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때 관계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공통점과 차이점과 그리고 상호 비판거리가 있다라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가 주자예요. 나가 플라톤이에요. 이렇게 내놓고 주자의 입장에서 플라톤 비판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가 휴미예요. 나가 칸트예요. 가가 휴미고 나가 칸트예요. 근데 자,
칸트고 이쪽 휴미인데 문제가 첫 번째 칸트가 휴머를 비판하라. 근데 칸트 입장에서 휴머를 비판하라는 문제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휴메의 입장에서 칸트를 비판하라는 문제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휴미 선배입니다. 휴머는 칸트 몰라요.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휴메의 글에 칸트 비판이 없어요. 그런데 칸트의 글에는 휴메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비판하라는 문제는 여러분들 보고 막 쓰라는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타고라스 편에 위에 보시면은 가가 뭐냐면 프로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는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고 요 이야기에 대한 비판이 프로타고라스 편에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프로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는 프로타고라스의 말 되게 어렵네. 프로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는 프로타고라스의 이 주장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을 쓰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거든요. 쓸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요 출제자가 예를 들어 그 비판 근거를 원서에 등장하지 않는 그 비판 문제를 내질 않습니다. 절대로 내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하기 때문에 이 학자들 사이에 관계를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공자하고 플라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비슷하네. 뭐 대학지도 뭐 나중에 지어지선 이거는 조미 이데아와 관련돼 되겠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칸트를 공부하다 보면 칸트가 휴머를 비판한 내용이 나와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소크라테스를 공부하다 보면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를 비판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객관적인 그 토대가 있어요. 원서에 그 학자예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예를 들어 밀을 공부하면 밀의 글에 칸트의 비판이 들어가 있어요. 밀의 글에 칸트를 비판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걸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공부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밑에 한번 보세요. 1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거는요, 그 차이점을 묻는 문제. 이거 전형적인,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라 차이점을 묻는 문제인데 어떤 거냐면 학자들과 학자들이요, 학문은 연속되는 거 아닙니까? 학자와 학자들이 같은 개념을 공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같은 개념을. 예를 들어 아까 칸트 말했던 선의지만 해도 이 개념을 다양하게 예를 들어 셜러도 선의지라는 개념 써요. 막 셜러도 칸트를 비판해 막 셜러도 선의지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런데 같은 용어를 쓰는데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원래 학문의 발전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학문의 발전은 딴 게 아닙니다. 개념의 의미를 바꾸면 발전하는 겁니다. 개념의 의미를 바꿔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이전에 중세시대 때까지만 해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스피노자가 신이라는 개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사용하죠. 근데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방식으로 학문은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차이점을 묻는 문제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 차이점이든 공통점이든 간에 이거 100%뭘 주냐면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문제가 두 학자가 이 개념의 의미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자, 그리고 다르게 쓸 때는 보통 보면은 B 학자하고 A 학자가 있을 경우 이게 후대 학자라면 보통 자기가 A 학자가 쓰는 개념을 다르게 정의할 때는 비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대학 고본에는 친민 나와 있는데 주자가 신민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양명이 신민으로 바꾸면 안 돼. 친민이야 라고 나는 그걸 친민으로 해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자 비판해요. 이거를 신민으로 써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명명덕 있잖아요. 대학 3강령에 나와 있는 명명덕에 대한 주자의 개념 정의하고 양명의 개념 정의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이점을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학자들을 그 관계 지우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게 보통은 거의 한 3문제, 4문제씩 이렇게 영역을 막 뛰어넘어서 나옵니다. 그 정치사회사상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고, 교과 교육에서는 잘 안 나오던데, 어쨌든 간에 그 윤리사상 파트나 정치사회사상 파트에서는 학자들을 묶을 수 있는 학자들을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단일학자들도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학자들 사이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능력을 키우시면 공통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만약에 상호 간의 논쟁이 있었다라면 어떤 그 논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자,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시험은 뭐 사상가 혹은 학파의 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의 의미 당연하죠. 파악하셔야 되고, 다음에 사상가 혹은 학파의 이론의 핵심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숙지, 그리고 사상가의 이론의 핵심 내용들 사이의 연관관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은 그냥 칸트로 좀 밀고 갑시다. 그 예전에 이런 문제, 칸트 문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선의지 개념이 있고, 다음에 의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선의지 개념을, 의무 개념을 사용해서 정의해보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단 말이에요. 요거는 한 학자, 그러니까 학자의 전체적인 이론 안에는 여러 형태의 내용들, 개념들이 나오고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선의지하고 의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학자들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건 그 학자가 사용하는 개념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면서 그 각각의 이론들이 어떤 정합적인 관계를 먼저 전체적인 이론을 형성하는지가 머리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잘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의지하고 의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과 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올해 다산, 인과 서가 어떤 관계가, 올해 시험 문제 대충 보셨나요? 인 개념하고 서 개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정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합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숙지가 필요합니다. 공통점, 차이점, 다음에 뭐 반대되는 부분, 다음에 비판점들,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셔야겠다. 그래야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장 그 괴로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무엇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책을 봐야 될 것이고, 어떤 논문을 봐야 될 것이고, 뭘 봐야 될지, 그렇죠?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봅시다. 정보원천이라고 뭐 제가 이야기했는데, 자,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 이건 다 읽으셔요. 이거 다 읽으세요. 교과서. 그 중학교 교과서부터 얼마, 뭐, 대도 않지 않습니까? 중학교 교과서하고 윤리와 사상 5종, 다음에 생활과 윤리 5종, 다음에 5종, 6종? 5종? 5종이죠? 도덕이 7종인가요? 예, 뭐, 다음에, 도덕은 크게, 우리 1차 시험에서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다음에, 저기, 한 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고정과 윤리인가? 있죠? 다 외우세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읽으세요. 다 읽으시고, 이거 반드시 읽으세요. 이거 왜 읽어야 되냐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일종의 바이블이에요. 이거 보시면 뭘 공부해야 될지도 알 수도 있고, 다음에, 왜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정답이 없는 시험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문제나 아니면 주자 문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자나 아리스토텔레스가 1년에 논문이 몇 번씩 쏟아지겠습니까? 해석자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답이 없는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래도 이게 정답이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지도서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 좋은 게 지도서 안에 보시면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 보충 설명이나 다음에 그 보충 자료로 원문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도 좀 보시고요.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 자,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력이 되셔야 되는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11개월이라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원서를 보려 그러면 적어도 한 20권 이상은 봐야 될 거예요. 만약 그렇게 결심을 하셨으면. 그러면 그걸 11개월 하에서 내가 다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을 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학부생 여러분, 지금부터 원서를 보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 원서를 보시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 초학자들은 원서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초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딴 일 하면 안 돼요. 쉽게 공부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학부생들은 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서 하면 돼요. 자, 저거는 잘 판단을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라도 좀 많은 그 원문 내용들을 좀 접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가 있고요.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올해도 아퀴나스 자연법 나왔죠. 지금 아퀴나스가 시험 제도가 바뀐 이후에 아퀴나스가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3번인가 4번 나왔거든요. 4번 중에 3번을 자연법을 내요. 4번 중에 3번을. 하나는 조금 또 내기 미안해서 그런지 아마 무슨 덕에 대한 덕론을 냈던 걸로 기억나는데 4번 중에 3번을 자연법을 냅니다. 저번을 하나는 저쪽 이성적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내고 올해는 생물적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물적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낼라나?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내고 있거든요. 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이 내지는 않죠. 사례를 바꾼다든지 문제를 바꾼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반복을 해서 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해 상당할 정도로 그냥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론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 개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요. 반드시 보시고 영 안 되면은 7년치 그러니까 지금 시험기 정도까지만이라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되면 한 7년 치나요? 시험 예전에 객관식 문제에서 이렇게 바뀐 이후에 영 시간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물론 그 이전까지 보시면 좋은데 그거라도 정확하게 좀 이해를 분석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째가 공신력 있는 2차 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신력 있는 게 어떤 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꽤 오래 이 도덕윤리 임용시험이라는 게 꽤 오래 진행되었고 그러면서 이 시험에서 필요한 책들은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아마 책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 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양윤리 같으면 에링턴 아저씨 이런 분들도 있고 풍우란 아저씨도 있고 그런 분들 풍우란 아저씨는 돌아가셨구나. 에링턴 아직도 살아계시고 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있고요. 다음에 논문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일단은 좀 정리하신 다음에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아까 시험 범위와 결합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아마 공부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자, 그 다음인데 공부 계획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되어 있는데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제 생각에는 하반기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제가 만약에 시험을 올해 보고 내년에는 더 이상 시험을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걸 전제했을 경우에 제가 지금 올해 시험을 본다. 올해 그리고 시험을 처음 보고 내년에는 임용시험이 없어진다. 라는 걸 전제하고 공부를 한다라면 제가 그래서 올해 꼭 합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한다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한 6월이나 아무리 늦어도 7월 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전범위에 대한 1차적인 정리가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우리가 지금 논문을 쓰거나 학술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위한 공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암기입니다.
모든 시험은 암기입니다.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 그 시험이 뭐 무슨 시험이든, 임용시험이든, 뭐 사법시험이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의 종합시험이든, 여러분들 뭐 대학 다닐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든 간에, 고사든 간에 모든 시험은 암기입니다. 암기예요? 암기거든요. 자, 암기인데, 물론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된 바탕에서 암기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암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왜 약간 이상한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수가 뭐라 했는데 여기에 뭐 적용해 보시오 이러면 못 써요. 문제를 꼬고다 이렇게 응용 형태의 문제를 써버리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데 이해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쏟아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장 들어가서 이걸까 저걸까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쏟아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암기는 뭐죠, 여러분? 암기는 반복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반복해서 볼 수밖에.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책 한 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보시고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하기 때문에 당연해요. 오늘 플라톤 공부하고 내일 그 스토아 공부하면은 플라톤 또 잊어버려요. 그렇죠? 오늘 서양윤리 공부하고 내일 동양윤리 공부하면 플라톤은 언제 봤더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걸 없애주는 방법이 없어요.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그 반복 횟수를 굉장히 높여야 돼요. 반복 횟수를 높여야 돼요. 많이 반복할수록 좋아요. 그러려면 아마 여러분 만약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 그 전에 조금 되어 있으면 아마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 기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한 짧을수록 좋아요. 가능한 한 짧고 그 이후에는 진짜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마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뭐 이러실 거예요. 하시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거 붙잡고 절대로 오래 끌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한번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나중에 이해됩니다. 나중에 이해돼요. 공부는 이렇게 해석학적 순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다른 거 보고 막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흉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칸트 하다 보면 흉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플라톤 잘 이해 안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보니까, 그 말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상반기 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하나, 그러니까 잘 막힌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오래 시간 끌면 안 돼요, 절대.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 때는 만약에 이번 일정 정도 정리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좀 보충을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시고요.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제가 최소한의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시험 범위 있잖아요. 그걸 자꾸 넘어서서 딴 거 하시려기보다는 그 범위 안에서 깊게 하는 게 옳아요. 혹시라도 중세윤리 하다가 이 책 보니까 막 성 안셀무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안셀무스도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스콜라 후기 보니까 워캄 나와요. 워캄도 좀 깊게 공부해 볼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리사상을. 혹은 뭐 교과론이라면 뭐 교과론.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시고 하반기를 가시면은 제 생각에는 하반기라고 한다면 뭐 7월부터 11월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시면은 일단은 자기가 좀 부족한 점이라든지 약점 같은 걸 좀 찾아내서 보완을 하시고요. 보완하시고 이때 들어가면은 계속 이렇게 반복을 순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약점이 나와요. 이게 좀 뭔가 좀 이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구나. 아니면은 여기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조금씩 추가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여전히 정리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또 새로운 걸 찾아 나간다거나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1개월입니다. 11개월이에요. 그렇게 11개월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위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합격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잘 실천을 잘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요렇게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뻔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이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찾으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예를 들어 지름길 찾다가 2달 날아가요. 어디가 지름길일까? 지름길을 찾다가 한 2달. 이게 지름길인가 보다 가다가 지름길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한 달.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장 원칙적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여러분한테 뭐 왜 이런 거 하면은 뭐 좀 이렇게 동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상투적으로 하는 거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글을 하나 읽고 오늘 마칩시다.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입니다. 덕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정의는 국가를 해치지 않는다. 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우리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목표가 뭐죠? 혹시 아시는 분? 도덕적인 사람과 정의로운 시민이죠. 그게 우리 도덕과의 목표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받는 사람이 이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면은 대한민국은 천국이 될 겁니다. 덕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정의는 국가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고 행동한다라면 아마 대한민국은 천국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드는 분들입니다. 우리도 교육과정의 목표가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고 하면 되게 힘든데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생각.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길 바라고. 교사란 지금은 그런 거죠. 특히 도덕윤리 선생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기 제국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공부를 좀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난관에 부딪힙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왜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자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때려치워야 되겠다,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자,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볼 만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하나의 글을 읽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좀 길긴 한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조차 견뎌내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에 대해 이겨낼 힘이 부족한 자가 유약한 사람이며 나약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겉옷을 드는 데서 오는 고통과 수고를 피하기 위해 겉옷을 질질 끌고 다니며 병든 사람들처럼 행세하고 다닌다. 자신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난관에 부딪힐 거고 그리고 슬럼프에도 빠질 거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은 앞에 대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전에 합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합격하신 분들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냐? 제 생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미 합격하신 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지적인 능력이나 신체적인 능력이 없어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천재라면 여기 안 있어요. 지금 제 말을 뭐하러 들어옵니까? 천재가 아니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임용시험을 치시는 분들 중에 천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유사한 지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가지면서도 합격을 하셨어요. 대중들이었단 말입니다.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견뎌내고 능히 이겨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러냐면 겉옷을 드는 데서 오는 고통과 수고를 피하기 위해 겉옷을 질질 끌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은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 선생님이 되시려고 결심을 하셨잖아요. 입지하신 거 아닙니까? 뜻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의미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 합격했다고 더 나은 선생님이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가 소위
이 그도시라는 과제가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절하고 이러면서 안 되겠다. 나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그냥 질질 끌고 다니는 것만큼 좋지 않은 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있더라도 용맹하셔야 됩니다. 용맹하셔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인생의 장애물은 빨리 치워야 됩니다. 빨리 치워버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11개월 동안 아마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장애도 있을 수 있고 힘듦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이 경고 있잖아요. 이 경고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자신이 겉옷을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빨리빨리 그냥 해치워버리고 빨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별다른 이야기는 드린 게 없습니다. 드린 게 없고 공부의 합격의 지름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대신에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시험을 합격하시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잘 전략을 짜셔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기간은 11개월밖에 없어요. 한 3년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남았다, 4년 이 정도 남았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원서를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국가편부터 보기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11개월 남았다라면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전술을 잘 짜셔야 됩니다. 전략 전술을 잘 짜셔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삶을 좀 간이하게 하시고 복잡한 관계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11개월 만이라도 간이하게 하시고 집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추운 날 쓸데없는 이야기 들으러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11개월 뒤에 여러분들 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